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안 뵈는 게 좋은데. 자, 예? 내년에 또 보자고요? 예, 그러지 말자고요. 내년은 밖에서. 자, 갑시다. 오늘 시장론 마무리하고 정책론까지 갈 겁니다. 시장론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시장의 기능, 시장의 특성, 주택시장. 주택시장은 주택 여과현상하고 주거분리,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배웠습니다. 거기까지가 시장론 전반부. 시장론 후반부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이 다음 시까지 2시간을 거쳐서 시장론 후반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람들. 지대 이름부터 해볼까요? 지대 이름부터 하려는데 작동이 안 돼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네? 지대 이름입니다. 벌써 이상하죠? 지대 이름부터 이상해 지금. 아닌데. 이거. 맞다. 미안해요. 제가 이걸 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바보처럼. 자, 지대, 입지,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대론 배우고 이제 순서가 도시, 공간 구조, 입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대론 시작합니다. 지대론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대하고 도시, 공간 구조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대만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뭐 고전학파 나오고 신고전학파 나오고 후기 인상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게 뭐라고 좀 비교했으면 4가지. 이거 예전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데 요 3번하고 4번을 내는데 여기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학자를 통해서 출제, 학자를. 자,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걸 쏙쏙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지대 논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대 논쟁의 골자는 그겁니다. 지대, 토지 사용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토지 사용료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냐? 아니면 생산비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지대 논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예전에 출제했어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그럼 틀린 말이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로 본다. 어렵죠, 좀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출제한다고 그랬으니까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여기에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대 이론에서 몇 사람을 배우고 갈 거냐면 5사람 배울 겁니다. 리카도,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다음에 튀넨, 그다음에 알론소라는 게 나옵니다. 알론소 이렇게. 그다음에 더 마샬. 그러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파레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헤이그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5사람만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리카도를 볼 건데 리카도가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리카도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1번부터 3번까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자, 그럼 리카도가 뭐라 했냐면 리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리카도가 뭘 주장하냐면 리카도는 시골 토지, 농촌 토지 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토지 지대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에 가면 토지가 이렇게 3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리카도가 주목한 것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어떤 토지가 비옥도가 매우 높다. 그럼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생산성이 높으면 A 토지가 B 토지보다 C 토지보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가진 거예요. 그럼 생산성이 높으면 생산물을 재배하면 수확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액이라고 해요. 수확액. 수확액의 차이. 네? 그럼 비옥도의 차이, 다른 말로 생산성의 차이, 다른 말로 수확액의 차이 이렇게 합니다. 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리카도는 A 토지, B 토지, C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이걸 팔고 거기서 생산비 빼고 그럼 이제 지대 이렇게 하긴 한데 A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했어요. 그 작물이 이제 생산물이 되는 거죠. 고구마 재배했습니다. B 토지, C 토지 전부 다 고구마 재배했어요. 면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리카도가 주목한 것은 토지마다 무슨 차이가 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다. 그럼 A 토지가 고구마를 생산물을 수확액이 가장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생산물 가격이죠. 4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니까 B 토지는 A 토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낮아요.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고구마 재배했는데 300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C 토지는 200원 받았어요. C 토지가 지금 A, B, C 토지 중에서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생산물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비옥도의 차이, 수확액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의 차이가 있다. 생산비는 다 똑같게 해야 돼요. 왜 생산비가 똑같냐면 똑같은 고구마 재배했잖아요. 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비가 2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리카도가 주목한 토지는 C 토지입니다. 리카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시골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서 C 같은 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리카도가. 그래서 리카도가 이 C 토지를 뭐라고 했냐면 리카도가 한계지라고 해요. 한계지. 한계지. 또는 요즘은 이제 조방을 넣어서 조방 한계지 이렇게 표현해요. 조방 한계지. 그럼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리카도가 하는 말이야. 리카도가. 그러니까 리카도의 이 말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리카도는 C 토지 같은 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이런 토지가 한계지를 하고 이 토지에서는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리카도 차액지대설에서 이제 기억할 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지대는 무슨 차이에서 발생한다? 비옥도. 다른 말로 생산성. 다른 말로 수확액의 차이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비옥한 토지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부족하다. 수확 체감의 법칙. 이 수확 체감의 법칙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옥도에게 가장 중요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 여기 있네요. 한계지선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방 한계 토지 또는 한계지. 한계지는 생산비와 생산물 가격이 똑같다. 이 말은 한계지 C 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서 겨우 생산비만큼만 생산물 가격이 나온다는 소리야. 생산비만큼만. 그래서 지대가 없다. 무지대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책은 여기까지 되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우리 책이 없을 건데요. 그러면 이 토지 지금 A, B, C 세 개가 있는데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하면 리카도의 견해하면 A, B 토지만 지대가 있고 C 토지는 지대가 없습니다. 그럼 A, B, C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예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한계진 지대 없다. 그러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말.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럼 세 가지 한 거야 지금. 리카도가 나오면 5가지만 하더라고. 5가지. 더 이상 하지 말고. 첫 번째 비옥도. 거기에 플러스 수학 체감의 법칙. 두 번째 한계지선 지대가 없다. 고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세 개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4번하고 5번이 자주 나온 게 아니에요. 4번, 5번 자주 나온 게 아니라 1번부터 3번까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4번, 5번이 나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4번, 5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지대로 언쟁은 그냥 넘어오면서 학자들을 통해서 출제합니다. 그렇다고. 이 지대로 언쟁 보면 3번이 지대가 불로소득입니까? 생산비입니까?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까?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합니까?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리카도는 고전학파라고. 고전학파. 리카도는 고전학파. 그럼 리카도의 견해에 의하면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왜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봅니까? 그런 걸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봤는데 왜 리카도는 지대와 불로소득 잉여로 봤습니까? 그거 안 물어본다고. 왜? 리카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리카도한테 물어보면 리카도가 우리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럼 결론은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카도는 왜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보냐면 리카도는 고전학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지금 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물어보면 지금 하는 말은 결론만 나오면 돼요.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왜 그러냐면 이 고전학파하는 사람들은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증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를 못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제가 토지 50만 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5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노력으로 토지 만든 게 아니죠. 토지는 원래 있었죠. 그러면 고전학파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토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영원히 가진 것도 아니고 잠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토지는 이미 주어졌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당신이 사용료 받는 것은 그것은 당신의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고전학파라고. 고전학파.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왜 지대를 불로소득을 보냐? 토지를 못 만들고 토지는 이미 주어진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 받는 것은 당신의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전학파가.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리카도가 고전학파적 사람이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웠던 게 있을 건데요. 혹시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니차 불란냐잉. 이걸 외웠다고, 니차 불란냐잉. 리카도, 차액지대설, 불로소득, 잉여. 이렇게 외웠다고. 이게 니차 불란냐잉이야. 니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면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니차 불란냐, 잉이로 외우는 거야. 니차 불란냐, 잉. 이렇게. 미쳐볼 것 같아.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더 복잡해. 5번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한기지가 확대되고, 지대는 높아진다. 복잡하죠? 요 5번 있는 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돼요.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면 지대는 높아진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하면,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이게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가. 이렇게.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는 뭐요? 높아지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하면 가격이, 이 생산물의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 지대를.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제 최근에 이걸 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최근에 이거 묶어서 냈다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결국은 곡물 가격이, 여러분들 곡물 가격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생산물 가격 그래요. 곡물 가격 해도 되고 생산물 가격 해도 상관없어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뭐 똑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또 외워야 돼. 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서 가하고 지대에서 지를 묶어요. 그래서 리카도가 이제 이거는 들은 말인데 제가 리카도는 오이보다는 가지를 좋아했다. 이렇게.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해.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난 들어봤다니까. 리카도가 가지를 좋아했다. 이렇게. 지금 웃고 이렇게 하시는데, 웃지도 못하신 분도 있어. 그거 어쩌라는 소리야, 이게. 웃지도 못한 사람은. 웃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개론 선생님 가지를 좋아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난 더 이상 못해,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리카도 끝났어요. 이제. 요 5가지 하는 거야. 이제 연습. 리카도 나왔습니다.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한계적인 지대가 없다. 세 번째,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네 번째, 니차 불란냐 잉. 그 다음에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했다. 가지를 좋아했다. 가가 뭐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진다. 되셨죠? 끝. 더 이상 하지 마. 혹시 모의고사 다른 말 나왔다 그럼 다 무시. 요것만 해. 5가지만. 5가지만. 마지막에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가지. 그 가지 마오 가지 아니요. 요거 가지. 가가 뭐요? 가격. 지가 지대를 결정한다. 아유, 미쳐버려. 자, 이렇게 리카도가 말하는데, 또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막스 형님이 나오죠. 막스 형님. 마르크스. 그래서, 얼마 전에, 후나 오빠가 괌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라우나 씨가 괌 갔다고. 아니, 그냥 요거 넘기면서 한 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지금 광고 나간 거야, 광고. 드라마 보다가. 음이 아셨죠? 공부에만 신경 써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마르크스.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괌에 출국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제는 BTS 한 명이 출국했다고 말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공항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니까 말해주더라고요.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 더 쉬워요.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의 사유화로 봐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마르크스는 토지는 비옥도와 상관없다. 위치도 상관없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 발생한다. 그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A, B, C 했는데 C 토지가 한 개지였죠? 그런 거 필요 없다. 비옥도가 높은 낮든 상관없이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고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사유화로 토지의 위치, 비옥도가 생산성이죠. 관계없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그러면 한계지고 최열등이고 상관없이 지대 발생한다.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 한계지 최열등수도 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마르크스하고 우리 앞에 보던 리카도하고 비교해봐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은 뭐였습니까?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근데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도 이런 거 상관없다. 비옥도 위치 상관없고 토지의 사유화 있다. 리카도는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마르크스는 한계지고 최열등수 지대가 발생한다. 리카도는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됐죠? 그러면은 이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로 봤어. 지대를 불로소로. 리차 불란냐 잉. 근데 이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고. 생산비. 그러면 지대를 생산비로 보면 그럼 지대가 높아지면 그럼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 곡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리카도가 정반대로 가는 거야. 아까 마르크스는 뭐였습니까? 가지였다고. 이게 마르크스라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어제도 그러더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저렇게 진짜 짜증나. 응? 저것도 없애버려야 돼. 응? 그럼 이제 마르크스하고 리카도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이걸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가지 외웠잖아. 가지. 그 가지가 뭡니까? 가지가 리카도.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마르크스는 반대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외우지 말라고. 둘 다 외우지 말고 마르크스 외우지 말고 리카도 가지만 외우는 거야. 리카도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근데 마르크스가 나온 반대. 마르크스는 반대. 지가. 이렇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둘 다 외우지 말고 뭔만 외운다? 마르크스. 외우지 말고 리카도. 됐지요? 끝. 그 마르크스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이겁니다.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입지의 뜻은요. 위치. 토지의 위치. 그러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원래 지대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대 이론이 아니고 무슨 이론이냐면 튀넨이 농업입지론이야. 튀넨의 농업입지론. 튀넨의 농업입지론에서 지대 이론이 파생돼 나오는데 튀넨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책을 써요. 고립국이요. 그럼 여기서 고립국은 제가 국가가 아니고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가 아니고 어떤 평지에서 하나의 시골만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골이 쭉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충청북도 진천군이다. 그 옆에가 충청북도 음성군이다. 그 옆에가 충청북도 계산군이다. 이렇게 해보면 그럼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계산군이 다 연결되는데 근데 딱 간절해서 음성군만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성군이라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걸 튀넨이 쓴 이론이 고립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에서 고립국은 음성만 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음성군만. 이거 보지 않고 음성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동시몬 형태로 농사 짓는다. 이게 이제 동시몬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파생돼 나오냐면 지대 이론이 이제 파생돼 나와요. 그럼 튀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가 도시입니다. 그럼 여기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리카도에 의하면 A 토지하고 B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튀넨은 그렇게 조용한 게 아니고 튀넨은 뭐라 하냐면 지대는 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했다. 그 고구마를 내다 팔았다. 고구마가 생산물이죠. 그러면 튀넨이 뭐라 하냐면 지대는 고구마라는 생산물을 재배해서 팔았습니다. 그게 고구마의 가격, 생산물의 가격이야. 여기서 고구마를 생산할 때 생산비가 들어가면 빼겠다. 그리고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A 토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도심, 요 소비자들한테 가서 팔았다. 그럼 고구마를 A 토지에서 도심까지 운송하는 운송비가 있을 것이다. 그 운송비, 수송비를 빼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게 튀넨이 생각하는 거야. 튀넨이. 그 튀넨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그 다음에 수송비도 빼자. 이렇게. 아까 우리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에서는 수송비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튀넨은 수송비 개념을 도입해서 지대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대를. 그럼 생산물의 가격에 생산비 빼고 수송비를 빼겠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가 됐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만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를 지금부터 지대를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 A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A 토지의 지대든 B 토지 지대든 전부 다 생산물의 가격이 나와야 돼. 그럼 A 토지 지대. A 토지에서 고구마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내다 팔았어요. 그럼 내다 팔면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나올 건데 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 나왔습니다. B 토지도 똑같은 면적이니까 1,000원이 나온 거야. 그럼 똑같은 고구마 재배했고 똑같은 면적이라면 생산비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러니까 생산비도 500원 같아요. 이렇게 500원. 그럼 T네는 A 토지든 B 토지든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뭘 빼야 돼? 수송비를 빼야 돼. 수송비. 이 수송비를 빼는 거야. 그럼 수송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거리를 곱한다는데 이 단위당 수송비가 무슨 말일까? 자, 일단 거리부터 도심부터 해서 A 토지까지는 거리가 10km입니다. 도심부터 해서 B 토지까지는 거리가 20km예요. 그러면 요 1km 갈 때마다 1km 갈 때마다 수송비가 있는데 요걸 단위당 수송비라고 해요. 단위당 수송비는 1km 갈 때 수송비. 근데 T는이 이 고립구규론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가 평지라고 한다고. 평지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 말을 왜 가정했냐면 그렇게 가정했냐면 요 단위당 수송비가 똑같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평지다.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 그러면 1km 갈 때 수송비가 다 똑같겠지. 만약에 요 A 토지부터 B 토지 사이에 이렇게 산이 있다 이거 산이 있으면 평지가 아니죠. 그러면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단위당 수송비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평지고 우마차밖에 없다 해본다고. 그 다음에 다 평지다. 평지인데 운송수단이 우마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해버리면 그러면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운송수단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평지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1km 갈 때 수송비, 단위당 수송비가 다 똑같게 된다고. 그럼 이 단위당 수송비를 2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에 있는 수송비가 계산되는 거야. 왜?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다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래요? A 토지 수송비는요? 200원이야. 200원. 단위당 수송비 20원에다가 10km. 200원. 그래서 여기서 200원을 빼겠다는 소리예요. 200원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토지의 지대는 얼마가 나오냐면 300원이 나온 거예요. 300원. 그럼 이제 B 토지 볼까요? B 토지의 지대는, 수송비는, B 토지는 도심부터 몇 킬로 지으면 20킬로 지으면. 그 B 토지 수송비는 20원 곱하기 20킬로. 그럼 얼마가 돼요? 400원이에요. 400원. 400원. 그럼 그냥 400원 뺀다고, 그렇게. 그 B 토지 지대는 얼마가 됩니까? 100원이 됩니다. 100원. 이게, 튀넨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튀넨은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 작물 재배해서 팔았다. 그게 생산물의 가격이고, 여기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그럼 이제 A 토지와 B 토지의 지대를 비교하면 생산물의 가격이 똑같아요. 생산비 똑같습니다. 수송비가 달라지죠. 그 수송비가 왜 달라지냐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하고 거리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단위당 수송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A 토지와 B 토지 다른 점은 이 거리만 달라요. 거리. 그럼 이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수송비가 달라져요. 그럼 A 토지와 B 토지 수송비 차이가 200원이거든요. 지대 차이도 200원이에요. 200원. 그럼 결국은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위치지대설은 토지의 위치, 토지의 입지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진다.
왜?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수송비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 이게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의 골자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T는 비옥도 대신에, 비옥도는 누구고? 리카도고, 소비자나 도시 중심지와의 접근성, 위치, 요 도심까지 위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수송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송비 전략군을 지대로 인식했다. 수송비 전략군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 입지,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발생하고 수송비 전략군이 지대가 된다. 결국 또 수송비 전략군이 나오잖아요. 요건 됐고. 자, 2번 읽어볼게요.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단위당 수송비가 일정할 때, 같을 때, A토지, B토지 같을 때, 도심까지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수송비 차이가 나고, 수송비 전략군이 지대가 된다. 이 칠판에, 지금 이 항에 수송비 전략군이 지대가 된다고 지금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다른 표현 한번 써볼까요? A토지하고 B토지 지대의 차이. A토지까지는, A토지는 도심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갈까?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B토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지대를 이제 비교하면 A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니까 지대는 높을까요? 높겠죠. B토지는 수송비 많으니까 지대가 낮겠죠. 그럼 A토지하고 B토지를 비교하면 수송비하고 지대가 화살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 화살표 반대잖아요. 그럼 지대와 수송비를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대로. 자, 이제 끝났습니다. T는이 자, 기본적인 사항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거야, T는. 그러면 저기 4번은 지금 여기다 설명했던 거. 4번은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한 게 있다. 자, 1번. 토지 위치가 도심에 가깝다. A토지처럼 도심에 가깝다. 그럼 수송비 전략이 많다.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수송비 전략이 많다는 소리는 수송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송비가 작다. 도심에 가까이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작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수송비 전략이 많다. 그럼 수송비 전략이 많다. 그러면 수송비가 작다. 그 지대는 높다. 이거 뭐 집약적 이용인데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2번 토지 위치가 도심에서 멀어졌다. 그럼 도심에서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증가한다. 수송비가 많다. 지대는 낮아진다. 여기까지 됐네. 자, 5번하고 6번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5번은 입지교차 지대설. 우리가 배우는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다른 이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첫 번째, 좀 있으면 바로 배우게 되는데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구조 이론이에요. 버지에스가 도시공간구조 이론, 동심원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심원은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 좀 있으면 바로 배우게 돼요. 여기 보면 도시공간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도시공간구조 이론. 도시공간,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 이건 도시공간구조 이론인데 이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은 T는의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이용했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등장해요. 그럼 다시 T는으로 가서 T는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첫 번째, 버지에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뒤에 알론소가 나오는데 알론소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지대 이론 몇 개 배웠습니까? 3개 배웠어요. 3개. 어떻게 3개 배웠습니까? 리카도, 마르커스, T는 이 3개 이론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도시지가 이론과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것이 T는입니다. T는. 왜 그러냐면 현대 도시토지, 현대적 입지로는 비옥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위치. 그래서 T는이 말한 입지교차 지대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도시토지 이론의 지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자, 6번까지 나오면 이제 많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6번은 이런 거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보자. 그래프로.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럼 결국은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우하향한다. 우하향. 우하향은 한 개 지대 곡선인데 한 개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우하향한다. 여기 중요해요. 우하향한다. 그럼 왜 우하향할 건가?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도심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이제 예각으로 가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지대입니다, 지대, 이렇게. 그럼 도심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안 들어가죠?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지대가 가장 높아요. 그럼 도심 있는 토지는 지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A각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점점 증가하죠. 그럼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는 높아진 낮아져? 낮아지죠. 그래서 지대가 이렇게 갈수록 낮아진다고 이렇게. 이게 우하향은 지대 곡선이죠. 그러니까 T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은 지대 곡선이 된다. 이제 우하향은 지대 곡선이 되는데 이 토지 원래 여기 이 토지가 A 토지라고 해봐요. 그럼 A 토지는 지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지대잖아 지대. 그럼 여기가 지대가 0이라고 0. 여기는 지대가 1,000원, 2,000원, 3,000원 쭉 올라가는 거고 요 A 토지는 지대가 없는 거죠. 요 A 토지를 T넨이 뭐라 하겠냐면 조방 한계점 그래요. 한계점. 조방 한계점인데 조방 한계 토지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조방 한계 토지에서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우하향은 지대 곡선을 갖는다.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 왜?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그럼 A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생산물의 가격 1,000원, 생산비 500원, 수송비 500원 이렇게 되는 토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A 토지가 조방 한계점 되는 거고 여기 B 토지는 경작하는 순간 손해보는 거야. B 토지는. 왜?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고 생산비 500원인데 수송비가 500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경작한다는 소리야. 좀 제가 깊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면 T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조방 한계점에서는 지대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동그라미 2번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T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T넨 마무리 정리해요, 이제. T넨이 나오면 T넨이 나오면 농업입지론이 있다. 고립국이론, 동심원 이론에서 지대 이론이 파생돼 나온다. T넨은 수송비 개념을 도입해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결국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토지의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그 수송비 차이가 지대로 된다.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전락되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질 것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높아지니까 지대는 낮아질 것이다.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끝났잖아요. 자, 이제 알론소로 갑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알론소는 누구 이론을 옮겨왔냐면 아까 금방 배웠던 T넨 있죠? T넨은 농업입지론이라고. 농업입지론. 이 T넨의 농업입지론이 이론을 알론소가 어디에 접목시키냐면 도시에다 접목시킨 거라고. 그래서 T넨의 입지교차 지대들을 확장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지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입니다.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높다, 최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최대, 가장 높은 이런 말이 알론소 입찰지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의 뜻, 이 입찰지대의 뜻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온 게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요 1번이 가장 잘 나와요. 요 최대, 요도 최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뭐 이런 게 생각나요. 알론소는. 그러면 저 입찰지대가 요 1번지 토지가 있다. 그럼 요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요 1번지 토지를 경매에 붙였다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에 참가했는데 요 갑이 얼마를 제시했냐면 1억을 제시했고 을도 1은 8천을 제시했고 병은 6천을 제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갑이 경매에 참가해서 1억을 제시했습니다. 요 1억을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내가 이 1번지 토지 경매에 참가해서 나는 1억 2천을 썼다. 내가 1억 2천. 그 1억 2천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경매에 참가해서 내가 써낸 금액, 그것을 입찰지대가 한다고. 그럼 입찰지대는 갑이 1억을 제시했습니다.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걸 입찰지대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 1번지 토지 경매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1억 2천을 써냈습니다. 제가. 그럼 미스터 홍이 1억 2천을 제시했어요. 그럼 저의 입찰지대는요. 1억 2천. 저는 1억 2천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입찰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이걸 입찰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입찰지대.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 최대 금액이 몇 번 나오고 이걸 최소 금액이라고 속에서 나온다고. 입찰지대는 최소 금액이다. 네 똥이다. 최대 금액.
왜? 그런 표현 쓰지 말까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네 변이다. 더 이상해. 네 변이다 그러면, 그렇지? 아,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변이다로 바꾸겠습니다. 네 변이다. 예? 네 변만 생각한다고 최대가 생각 안 나온다. 최대. 자, 그러면 이제 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그러면 요 1번 이 토지는 HC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이용합니까? HC. H 이용한다고? 왜? 가장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를 판다게 봐요. 여러분 1번 이 토지 소유자고 판다. 제가 1억이쯤 제시하고 갑이 1억 제시하니까 나는 갑하게 팔 거요. 미친 거지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가면 어떤 토지는 누가 이용하는가? 그 토지에 대해서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 그 사람이 이용한다. 여기에 3번이라고. 뭐요? 그러면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한다. 그럼 최대 가격 지불 능력, 최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H가 없다면 갑이 최대 지불 능력이 있다고. 그럼 이 토지는 갑이 이용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대란 말이 뭔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어려워 이제. 최대는 끝났어요. 2번이 약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개념이 잘 안 서는 것 같더라고. 그럼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1억을 제시했습니다. 1억. 그럼 갑은 무작정 1억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 갑이 1번 이 토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1억까지 지불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갑이 1억 2천 제시했다. 그럼 2천은 손해본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이 1번 이 토지 경매에 참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가 이 1번 이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초과이윤이라고 한다고, 초과이윤. 그럼 제가 아까 1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1억 2천을 제시한 것은 제 인건비를 빼고 추가적으로 1억 2천을 벌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억 2천까지 제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억 2천이 초과이윤이야. 그럼 1억 2천을 제시해버리면, 제가 지불해버리면 저의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입찰지대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이제 한 번 나왔고, 요 최대 금액이라는 것은 가끔씩 나오는 편이고. 자, 정리합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갑니다. 그럼 알론소 입찰지대가 나오면 토지용자가 지불할 여기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그 최대 금액이 초과이윤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갑이 1억을 제시해버리면 갑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게 1억인데 1억을 제시해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3번까지는 보지 말고요. 3번까지.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주체가 이용한다. 자, 책은 어디쯤 볼 거냐면 책은 지금 54쪽 있는데 54쪽 가운데쯤에 보면 5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국서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 왼쪽 가봐요. 왼쪽 가면 확인이라고 나와. 확인. 그 확인을 좀 보게요. 그 확인이 3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하고. 그럼 확인 좀 봅시다. 확인. 칠판 볼까요? 확인. 최대 지불 능력에 의해 할당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는 누구에게 배당됩니까? 할당이 배당이거든. 누구한테 배당돼? 갑에게. 그 왜 갑에게 배당될까? 갑이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봐요. 당해 토지에 대해서 1번지 토지에 대해서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하며 갑이 차지하며 갑에 따라 토지 용도가 결정되고 이용된다. 그럼 갑이 이 토지를 나는 공업용으로 이용할 거야. 그러면 공업용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갑이 나는 여기다 상가 지을 거야. 그러면 상업용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의하면 어떤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할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할당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용한가에 따라서 토지 용도가 결정된다. 됐지? 그럼 끝났어요. 5번까지는 지금 하지 말라고요. 이제 알론소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마샬입니다. 마샬의 준지대가 나왔습니다. 마샬의 준지대. 자, 마샬의 준지대를 볼 겁니다. 여기 칠판 봅시다. 토지. 자,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토지의 특성은 공급이 고정됩니다. 공급 고정됩니다. 토지는 장기든 단기든 공급이 고정된다. 우리나라 토지량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토지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나라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단기, 장기 모두 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토지는. 토지의 사용료. 토지의 사용료를 뭐라고 불러요? 지대라고 부르죠. 지대.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하지. 건물의 사용료는 지대라고 하지 않죠? 건물의 사용료는 임대료라고 하지. 임대료.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생산 요소입니까? 생산 요소죠. 포크레인, 불도우저 이런 게 기계란 말이에요. 그 포크레인, 불도우저는 생산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생산 요소야. 포크레인, 불도우저가. 그러면 우리 인천에 포크레인이 지금 100개가 있는 거야. 지금은 단기라는 개념이야. 그럼 지금 포크레인이 100개가 있다. 그럼 지금은 포크레인이 100개로 공급이 고정돼. 공급 고정돼. 이렇게. 그런데요, 인천에 개발이 막 이루어져요. 그럼 개발이 이루어지면 포크레인, 불도우저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 포크레인 사용료가 증가하겠죠. 불도우저 사용료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포크레인 공급이, 불도우저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공급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변화. 근데 토지하고 이 기계기구는 차이점은 토지는 장기든 단기든 공급이 고정돼요. 근데 기계기구는 단기에서만 공급이 고정되고 장기에서는 공급이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뭐라고 부를까? 건물의 사용료는 임대료라고 부르고 토지의 사용료는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는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유심히 봤더니 단기에서는 공급이 고정된 게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지대의 성격을 갖는 거야. 지대의 성격.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다가 너희들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정도해서 지대의 성격을 갖는가? 너희들도 지대다. 너희들 사용료,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지대다 하면 토지의 사용료도 지대고 기계기구의 사용료도 지대고 그러면 안 되겠지. 구별이. 그래서 여기다 준자를 붙여서 너희들 사용료는 지대에 준한다 해서 준지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준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준지대 개념이에요. 그럼 준지대는 뭐가 준지대입니까?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의 사용료를 마샬이 뭐라겠다? 준지대라고 부른 거라고. 준지대.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불렀다. 자, 그럼 이 개념이야. 그럼 준지대는 이제 3번으로 와요.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단기.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왜?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준지대는 영구히 또는 장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올까 있을까? X예요. 왜 그러냐면 지대의 성격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료의 성격이잖아요. 그럼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장기든 단기든. 근데 요 기계기구는 장기적으로 영구히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기구는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 거지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준지대는 단기에서만 준지대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 이제 크기가 여러분이 좀 힘들게 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는 고정되어 있죠. 그럼 토지 사용료를 결정하는 거. 토지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의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야, 수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수요 공급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균형점이야. 그러면 가격은 여기고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공급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공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이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공급이 고정된 것들은 지대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결정할 때 공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수요의 크기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럼 결국은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가 이제 기계기구죠.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 인천에 포크레인이 100개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 포크레인이 100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럼 포크레인은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포크레인은 사용료는 공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요가 영향을 미치지. 그 포크레인이 100개로 고정되는데 포크레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사용료는 높아질 것이고 포크레인 수요가 감소하면 사용료는 낮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은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공급이 흔들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샬의 준지대까지 끝났습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하고 55쪽의 헤이그의 마찰 비율 이론은 얘들은 문제 풀릴 때 나오면 푸는 거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여기 도시 공간 구조까지 맞춰야 돼요. 이번 시간에. 예, 기출지문 보고 도시 공간 구조 할 겁니다. 자, 기출지문 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의하면 조방적 한계의 토지 여기에 한계지죠. 그럼 한계지대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무지대 토지가 된다. 무지대. 옳은 집은 2번 절대지대는 리카도 또는 마르크스 둘 중에 누굽니까? 마르크스.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5. 3번 튀는 나왔습니다. 튀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 음성군처럼 딱 단절됐다. 이게 이제 고립국 이론이라는 소리야. 고립국을 가정하여 그곳의 작물 재배활동을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이게 동시문 이론이라는 소리야. 동시문 이론. 튀넨이 봤더니 어떤 고립국에서 여기가 중심지면 중심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게 포도 농사, 마늘 농사, 양파 농사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4번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그 입찰지대가 나오면 체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체대 개념. 입찰지대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으로 가장 높은 입찰지대는 최대 가장 높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합 용도에 따라서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OX? 오케이. 자, 됐어. 자, 도시공간구조 갑니다. 이 도시공간구조는 뭐 별것도 없어요. 도시공간구조 별것도 없으니까 아마 10분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개 이론이 나와요.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시문이론이 나옵니다. 앞머리 딴 거요. 버제스의 동시문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나와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것을 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라고 나온다. 다핵심이론에서 다. 이건 우리가 동선다고요. 도시공간구조 이론 그러면 동선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왜 제가 동선다를 썼냐면, 이 동시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선형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발달 순서라고, 발달 순서. 발전 순서라고, 이렇게 발달되겠다, 발전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온 게 동시문 이론이냐? 그럼 잘 봐요, 잘 들어봐요.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판단해봐요. 동시문 이론은 선형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다. 다시요. 동시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온 거야. 동시문 이론이. 그럼 동시문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다. OX? X가 되지. 동시문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선형 이론은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면 선형 이론을 동시문 이론이 확장 발전시키다 안 맞다고. 그러면 동시문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게 뭐예요? 선형 이론이라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이 두 개를 결합한 거고. 확장 발전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 순서가 가면 선형 이론은 동시문 이론을 확장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온다고. 확장 발전. 이렇게.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이 두 개를 뭐 확장 발전시키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확장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대로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란 말이야. 봐봐요. 선형 이론은 다핵심 이론을 선형 이론은 다핵심 이론을 확장 발전시켰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게 X. 동시문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을 써놓고 순서대로 발전했다. 그러면 동시문 이론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선형.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를 결합하고 발전시킨 게 뭐요? 다핵심. You know? Yeah. Yeah.
반말하지 마. 제가 저거 적용이 안 됐다니까. 제가 단나서 할 때 무조건 이들 야 그래. 분명히 나는 예스라고 배우고 갔는데 예스라만 하고 야 그러더라고. 와 진짜 짜증나네. 너 군대 갔다 왔어? 나 예비 얘기야. 자 이제 동시몬이로 갑시다. 이 동시몬이로는 버제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시 1920년대 시카고시를 봤더니 도시공간 구조가 5개의 동시몬 형태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5개. 여기 중심 업무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이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속중 주거지대 고속중 주거지대 통분자지대 이렇게 5개의 도시공간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걸 버제스가 시카고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버제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했었어요. 고민하다가 버제스가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티넨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버제스는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책을 읽고 그래서 버제스가 시카고시가 이렇게 5개의 동시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 티넨이 고립국 이론에서 동시몬이라고 했지 그 동시몬 이론을 그 이름을 도시공간구조에다 그걸 갖다 붙여버린 거라. 그럼 결국은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누구 이론을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구조에다가 이용했다는 소리야. 자 이거 첫 번째고 이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암기하는 거. 순서를 암기하십시오. 이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나오거든. 그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 의하면 도시공간 구조가 이렇게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다른 말로 천이지대. 이 천이지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점이지대. 점이지대 이렇게. 그 다음에 저속중 주거지대, 고속중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또 나온 게 있어요. 중전, 저고통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전, 저고통 그러는데 여기다가 윗밑에서 제가 마마를 붙였잖아요. 중전 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쓰지도 말고 어딘가 다 써졌어. 중전 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버제스의 동시몬이로 나왔습니다. 중전 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봐요.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 의하면 전이지대는 고소득중 주거지보다 중심 업무지역에 가깝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깝게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습니까? 근거리에 있습니까? 그래요. 원거리는 멀리 있다는 소리고 근거리는 가깝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봐요. 전이지대는 고소득중 주거지보다 중심 업무지역에 근거리,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원거리에 있다 그러거든요. 원거리에 있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각으로 갈수록 잘 생각해요. 여기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1920년대 시카고시는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고 중심 업무지역이 있고 그 주변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몰려 살아요. 그럼 인구 밀도도 높아요.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질병, 인구 밀도, 범죄, 도시 문제 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예각으로 갈수록 감소하겠다. 감소.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순서대로 암기할 거. 그 다음에 예각으로 갈수록 감소. 누구 이론을 그대로 옮겨왔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그대로 옮겨왔다. 여기 보면 전이지대하고 통분자지대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무시. 이거 순서대로 암기할 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이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을 하면서 도시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는데 버제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티 공간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입, 경쟁, 천이라고 한다. 자, 다 끝났어요.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나왔습니다. 먼저 도시 공간 구조가 하면 동선다가 나와야 돼요. 동선다가 나오고 순서대로 발전했다는 거. 동시몬 이론, 선행 이론, 다핵심 이론.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나오면 순서 암기한다는 거.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예각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갈수록 감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 도시 생태학적, 친입 경쟁 천이 끝.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행 이론이 나옵니다. 호이트의 선행 이론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이트의 선행 이론은 여기는 봤잖아요.
버제스의 동심원을 수정 구하는 것이다. 버제스의 동심원을 수정 구하는 것이다. 아까 동선다에서 순서도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가 도로망을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형성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중심 의무적인데 이거는 동심원 이론입니까? 선형 이론입니까? 이 그림은 동심원 이론. 근데 선형 이론은 도로가 생기면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도로망을 따라서 이렇게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이게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더라. 그러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나오면 요 교통망, 도로망 요걸 찾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좋아. 그러면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주거지역을 한번 보자.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어디에 있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보자. 그럼 주요 내용 중에서 여기 2번 봐요. 상류층인 고소득자들은 어디에 거주하는가?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축에, 도로망 가깝게 요겁니다. 그럼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도시공간구조가 도로망을 따라서 부채선자, 선자가 부채선자,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다는 거. 요거하고 고급주택 지역은 고소득자들은 주택가격 지불력이 뛰어나니까 어디에 가깝게? 도로망 가깝게 있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리를 결합해서 발전시킨 게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에요. 그럼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핵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야. 그럼 동선다에서 이게 동심원 이론이고 선형 이론이고 다 다핵심 이론인데 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다. 단핵도시. 소도시에 적합하고 다핵심 이론은 대도시 이론이다. 그럼 다핵심 이론은 뭐만 되냐면 이걸 엄청 잘 내, 이거. 그리고 다핵의 성반은요. 다핵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천이나 서울처럼 큰 도시는 이렇게 큰 도시가 있으면 여기는 상업 기능으로, 여기는 주거 기능으로, 여기는 공업 기능으로, 여기는 물류단지로 이렇게 어떤 특정 용도로 특화된다. 특정 용도로 특화된다. 그래서 핵이 생긴다. 이게 다핵심 이론이야. 대도시가 되면 토지 이용 형태가 특정 용도로 특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이 생긴다. 도시의 토지 이용 유형은 몇 개의 분리된 핵을 중심으로 전체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그럼 왜 이렇게 핵이 생기는가? 요걸 낸단 말이에요.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또 2번하고 3번이야. 생각을 해봐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가 상업지역이 되려면,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특화되려면, 상업지역이 되려면 상가들이 다 몰려들어야 돼, 이렇게. 그럼 동종 업종끼리는 같이 몰려든다. 집중 지향성. 그걸 양립성 같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공업기능과, 여기 봐요. 여기가 공업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이 막 혼재된다면 공업기능으로 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종 업종끼리는, 다른 업종끼리는 흩어져야 돼. 여기 주거기능이 있으면 주거기능 너 이리 가라. 여기 상업기능이 있으면 상업기능 너 이리 가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이 지역이 공업적으로 특화된다고. 그럼 핵이 생기려면 첫 번째, 같은 업종끼리, 유사 업종을 동종 업종이라고, 동종 업종끼리는 집중 지향성 같이 몰려들어라. 양립성 같이 서자. 이종 업종끼리, 이질 업종끼리는 흩어져라.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는 잘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만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자, 1번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몰려든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서초동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가장 많은 게 서울 서초동이거든. 왜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법원이 필요하고 검찰청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위치, 특정 시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몰려든다. 그 다음에 4번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도심은 우리 큰 도시, 대도시 도심을 가면 거기 뭐 단해 수공업하고 이러지 않는 것. 그럼 도심은 지대 지불 능력이 뛰어난 금융계통의 그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뛰어나면 도심으로 가깝게. 그렇다면 예거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가 원인이 돼서 다핵이 성립한다. 이게 다핵 시비론에서 골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시공간구조 이론 세 가지 있습니다. 동선타, 이거 특징, 버제스의 동시본이론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가장. 허위태의 선형이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거. 책은 어디 하냐면, 55쪽 기출지문이 3개 나와요. 55쪽 기출지문이 3개 나오는데, 가장 밑에 3번 봐요. 그걸 하겠다는 소리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시키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면 도시공간구조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도심에서 아가라가 바글바글 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가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시키는 것은 교통이 발달과 뭐다? 소득이다. 소득. 그럼 마지막 질문 볼까요?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 증가는 관계가 없다. OX, X.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지.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시키는 것은 두 가지. 교통이 발달한 것보다 소득. 자, 됐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맞춰야 되니까.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었습니다.